돈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1월 17일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렸고 우리는 그 기사들과 내용을 토대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세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을 통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반전시키기 위해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복합 위기를 돌파할 해법을 모색합니다. 세계 GDP의 7%가 사라질 위기라는 IMF의 경고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증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LG그룹과 하나그룹이 배터리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에 나선다 밝혔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코스피가 연초 대비 8% 오르면서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지에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은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11개월 만에 떨어져 대출금리 부담이 소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외환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아 외환값이 9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헤드라인을 통해서 4개의 기사 확인해봤고요. 오늘의 선택은 바로 이겁니다. 세계 GDP 7% 사라질 위기 저희 어떻게 극복해볼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또 LG와 화나에 대한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 모셨는데요. 손석우 경제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다보스 포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가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세계가 분열이 되어 있는데 이걸 협력하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의미가 부여된 주제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는지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경제 포럼이죠. 세계 경제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매년 1월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 다보스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저희가 많이 접했죠. 올해 53회째인데 3년 만에 1월에 열리는 대면 포럼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52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을 하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회장 등 많은 기업인들도 참석을 합니다. 전부 2,700여 명의 인사가 모이게 됩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아서 주목도만 놓고 보면 예년 포럼에 비해서는 다소 주목도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포럼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인데요. 정치의 귀족 대립으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보건, 안보, 경제 위기가 심화됐다는 인식 아래 이 위에 국가 간 협력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취지가 바로 주제에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개 소주제로 나눠서 논의가 진행되는데요. 기후 및 자연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에너지 식량 문제 해결, 투자, 무역,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통한 고물가, 저성장, 부채 문제 해결, 또 민간 혁신, 첨단 기술을 통한 산업 분야의 돌파구 마련, 기후변화 대응 이렇게 5개 주제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이 현재 막대한 손실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내용도 좀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전망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다보스 포럼에서 뭐 엄청난 기업들의 많은 인사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내용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최근 들어서 이 다보스 포럼에서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용어가 네. 있는데요. 복합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 측면에서의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이런 위기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더 큰 위기를 만드는 이런 상황들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올해 포럼에서도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기업 경영 환경 측면에서도 복합 위기가 닥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G2의 패권 싸움으로 인한 자유무역 질서의 어떤 흔들림, 또 코로나 팬데믹, 또 전쟁 등을 거치면서 심화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각종 생산 비용을 높여놨고 또 인플레 진정을 위해서 지난해 급격하게 진행된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또 폭락하는 등 자산 가치가 떨어져 오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 경고음마저 커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실질 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또 투자나 소비가 둔화되며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치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한 인수합병 시장에서의 손실 역시 이런 복합 위기 측면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인수합병이라는 게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라든지 아니면은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 마련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인수합병 시장 규모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2조 원대였던 인수합병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1조 4천억 원대에 그쳤거든요.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전후 기간에 M&A 시장이 좀 달아올랐던 데 체결됐던 그 인수합병 그 딜들이 지금 경제 불확실성이라든지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대규모 감가상각을 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감가상각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인수합병을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 이익을 내서 회수하는 체계가 만들어져 왔었는데 그런 체계가 무너지면서 기업들도 복합 위기에 빠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복합 위기라는 단어를 좀 사용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위기가 합쳐져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봉착한 복합 위기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저희가 돌파할 해법은 없는지도 함께 찾아봐야 되겠죠. 네, 해법이라고 하면 사실 기업들 앞에 놓인 거는 포스트 팬데믹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네. 이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비용 상승도 일으켰고 무역 장벽이라든지 경제 구조 자체도 블록화되는 현상들이 기업들한테는 경영 환경 측면에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이런 국가 간 분쟁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공급망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했죠. 다보스 포럼이 이번 포럼을 열면서 50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경제학자들의 3분의 2가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 예상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9월에 같은 조사를 했을 때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나타난 겁니다. 단순 경기 침체에서부터 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가 된다라는 위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코노미스트 10명 중 9명은 올해 수요 감소나 또 높은 차입 비용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고 결국 비용 절감 같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에게는 이런 구조조정 분위기 속에서 올해 본격적인 경기 침체와 싸워야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IMF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데도 아니고 IMF에서 이런 경고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좀 무서운 마음도 듭니다. 국내 뭐 세계 총 생산 GDP가 7%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 배경이 어떻습니까? 네, 배경은 IMF가 지적한 부분은 지리 경제학적인 분절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리 경제학적 분열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글로벌 무역이 감소하면서 세계 GDP가 7%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이 지리 경제학적 분석, 예전에는 쉽게 말해서 개발도상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저렴한 상품을 생산을 했고 이거를 글로벌로 공급을 하면서 전반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이런 질서가 만들어져 왔었다면 코로나나 또 미중 갈등을 겪으면서 이런 질서가 깨졌다라는 거죠. 즉 국가 간 교류가 차단되고 이게 결국 지리경제학적 분절을 일으키면서 수입 가격 상승이라든지 시장의 세분화라든지 또 노동자에 대한 접근성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전반적인 생산성 감소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또 수출 의존도가 높고 중간재 수출이 많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리 경제학적 분열은 결국 공급망 제약, 이로 인한 생산 비용의 증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됐죠.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본다면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 치포라든지 인플레 감축법, 또 본국으로 기업들이 복귀하는 리쇼어링 추세, 또 최근에는 또 중국의 비자 제한까지 이런 것들이 결국 지리 경제학적 분열에서 초래되는 결과물들이고 우리에게는 바라지 않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뉴스 기사 좀 다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LG와 화나가 전방위적인 배터리 동맹을 맺는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동맹이란 단어 자체가 싸우는 관계에 있을 때 우리 화해하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자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양사 간 이 협력으로 가장 기대되는 분야가 뭔지도 궁금해요. 네. LG가 이제 하나와 협력하기로 한 분야를 크게 나눠보면 대용량 에너지 장치 ESS라고 하는 부분, 또 배터리 제조 장비에 대한 부분, 또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시 첫선에 꼽을 수 있는 건 ESS 분야에서 협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ESS 배터리의 공급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또 한화 입장에서는 주력 사업인 태양광 사업에서 인프라 자체를 좀 키울 수 있다, 확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윈윈이 기대되는 협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화그룹은 한화솔루션의 큐셀 부문이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또 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한화큐셀의 기원을 좀 보자면 2012년에 한화가 독일 큐셀을 인수하면서 만들어졌고, 이후에 한화솔라원과 합병을 통해서 한화그룹 태양광 사업을 총괄하는 계열사로 자리매김했죠. 현재 미국 주거용,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두말할 필요 없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 수주 잔고가 370조 원에 이를 정도로 탄탄한 회사죠. 이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또 효율적인 전력 저장, 또 안전적인 공급을 위해서 ESS 구축이 필수적인데요. 두 회사 모두 미국을 전진 기지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사의 이번 협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ESS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기대되는 이 요소 중에 하나가 ESS로 꼽혔는데요.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하면서 역시 이 시장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자체 배터리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금 매일경제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미국 전력망용 ESS 시장 규모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9기가와트시에서 2031년 약 20년 후가 되겠죠. 95기가와트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95기가와트시라는 거는 약 4천만 명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충전 규모를 말합니다. 상당히 큰 거죠. 20년 만에 9배 정도 시장이 성장한다. 상당히 고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는 배경은 역시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입니다. 이 IRA 법안이 발효되면서 이제 미국 내 친환경 전력 생산 프로젝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설비라든지 기술 투자에 투자금의 30%를 공제해주는 세액 공제 항목이 이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 원을 미국의 관련 분야에 투자를 하면 공제 혜택만으로 30억 원을 돌려받게 되는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파격적인 혜택은 2030년까지 지속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이번에 협력 분야인 배터리 모듈이라든지 태양광 모듈을 생산할 때마다 보조금을 또 별도로 지급받게 됩니다. 두 기업이 지급받을 보조금 혜택이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이 합작 시너지를 살펴보자면 태양광 배터리 모두 우리 기업들이 중국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분야죠. 하지만 이 인플레 감축법은 북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중국 업체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LG와 한화는 북미에서 신규 공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명분과 실리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ESS 시장만 놓고 본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제도약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로 ESS 시장이 개항을 하면서 사실 2010년대까지는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도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잇따라 화재 사고가 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가 되고 이게 점유율을 좀 내주게 되는 빌미가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고전하는 사이에 중국 업체들이 부상을 했고, 현재는 점유율 기준으로,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점유율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미국의 ESS 시장 확대는 우리 기업들에게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도 2050년 전반적인 ESS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이런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도약을 발판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확대 효과, 이런 부분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동맹으로 각 기업마다 좀 기대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언급됐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지만 한화 솔루션 큐셀 부분도 있고요. 한화 모멘텀 부분도 언급이 됩니다. 이들 기업들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두 그룹이 일단 ESS 배터리 부분, 태양광 모듈을 앞세워서 북미 시장 각종 친환경 생산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은 이제 ESS 시장에서 LG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수요처를 발굴한다. 하나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밸류 체인을 확대한다.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지금 ESS 전용 배터리 생산 라인을 지을 예정이고 LG가 결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한화가 공동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밖에 ESS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전반적인 전장 부품에 대해서도 통합 시스템 솔루션 공동 개발한다는 구상도 두 그룹이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하나 모멘텀 부문을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제조 설비 분야에서 현재 북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합작 프로젝트에 한화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심 항공교통 부분 UAM 분야에서는 장기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초경량 특수 목적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한다는 구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사실 K배터리는 고전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앞서 해주셨는데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기회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좀 선방을 해줄 수 있을지 회복해줄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K배터리라고 하는 게 위기가 거론되는 이유는 중국 업체들이 전반적인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기술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일부 단기적인 자금 경색도 나타나면서 이런 위기들이 거론이 된 건데요. 이번 한화와 LG에서의 공동협력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합작 프로젝트가 사실 올해부터 생산에 들어가서 성과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생산 능력 확대, 또 안정적인 수주 잔고 확보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화의 협업이 그동안 중국 업체에 뒤처져 있던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분야에 진출을 본격화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거든요.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들이 다수 생산하고 있었고 우리 기업들은 3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해왔었는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화재 위험이 낮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기차 부분만 놓고 본다면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 거리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 단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ESS 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도 낮고 수명이 길어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우리 업체들도 이 ESS 시장 분야에서는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협업은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행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뉴스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기사 2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손석우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